자기주장이라는 총장 취임 강연에서 하이데거는 지식의 임무를 노동의 임무와 방어의 임무의 단일성에서부터 파악할 것을 호소했다. 그리고 오직 지식의 임무만이 한 민족의 역사적 현존제에 날카로움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 공적인 강연에서 하이데거는 다소 국가사회주의적으로 들리는 입장들을 대변한다. 그러나 그는 히틀러 나치당의 극단적인 국가주의나 민족주의를 지지하지는 않았다. 토착 민족을 외치고 독일인 고유의 특성과 노동자들의 핵심적인 역할을 부르짖는 국가사회주의적 운동에서 아마도 하이데거는 그가 희망해온 새로운 시작을 추정한 듯 싶다. 대다수의 많은 다른 대학 교수들처럼 하이데거도 정치 경제적 상황 분석에 대한 시각을 결여하고 있었다는 점이 큰 역할을 하였을 것이다. 어쨌거나 하이데거는 당 정책에 대한 이견과 바덴주 문화성과의 불화로 취임 1년 뒤인 1934년 2월에 총장직에서 스스로 물러났다. 전쟁이 끝날 때까지 하이데거는 거의 책을 출간하지 않았다. 몇 개의 소책자만 발간할 뿐이었다. 그중 하나는 플라톤의 진리에 대한 학설이고 다른 하나는 진리의 본질에 관하여이다. 그 외에도 휠덜린의 시에 대한 해설을 발표하였다. 프랑스 연합점령군은 1945년 하이데거에게 강의를 금지했다. 프랑스에 있는 많은 학자들의 탄원으로 1951년 강의 금지가 해제되긴 했지만 하이데거는 한 학기 강의를 한 다음 은퇴했다. 그 후에 하이데거는 몇 권의 책을 출간했다. 그중 몇몇은 30년대의 강의록들이고 몇몇은 논문과 강연집입니다. 하이데거는 몇 번의 여행을 제외한다면 마지막 25년 동안 프라이부르크에 있는 집이나 토트나우베르크의 산채에서 살았다. 그는 엄격하고 단조로운 생활을 꾸려나가고 있었다. 6시 30분에 일어나서 부인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고 8시 30분부터 12시까지 서재에 틀에 박혀 사유하며 저술했다. 이 시간에는 그의 부인마저 그를 방해해서는 안 되었다. 부인은 12시경에 우편물을 그에게 전달해주고 오후 1시에 점심 식탁으로 그를 불렀다. 점심 식사 후 짧은 수면을 취한 뒤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다시 연구하고 그 뒤에는 이 고독한 위대한 사상가를 찾아 순례해온 사람들 중 엄선된 방문자들을 영접한다. 6시부터 7시까지는 매일散歩하는 시간이었다. 저녁 식사는 8시에 있었다. 나머지 시간에 두 부부는 음악을 감상하고 서로 강독을 해주며 보냈다. 그는 즐겨 휠덜린을 인용하고 부인은 그녀의 애호 시인들인 괴테와 슈티프터를 낭송해 준다. 10시경이 되면 이들 부부는 보통의 경우 잠자리에 든다. 그는 아주 드물게 신문을 읽을 뿐이었고 텔레비전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흥미있는 축구 경기가 있을 때에는 그의 재단사를 찾아가서 함께 텔레비전을 보았다. 80살이 되던 생일날 그 자신이 텔레비전에 등장했다. 그러나 이때에도 그는 개인적인 것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다. 그 대신 그는 칼 마르크스의 핵심 사상을 비판하였다. 그는 철학자들이 세계를 항상 그저 서로 다르게만 해석해 왔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세계를 변화시키는 일이다. 라는 말은 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문장이라고 비판했다. 그의 까닭은 세계의 변화는 하나의 세계에 대한 생각을 전제하고 있고 따라서 세계에 대한 하나의 해석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마르크스는 문장의 두 번째 부분에서 무의식적으로 첫 번째에서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이데거는 그의 삶의 마지막 3년 동안을 주로 자신의 원고들을 정리하며 보냈다. 이 원고들은 지금까지 아주 적은 부분만 발간되었을 뿐이다. 그는 손수 엮은 전집을 출판하기 원했고 이 전집이 아마도 그 마지막 권이 앞으로 20년 후에나 출간될 것으로 보인다. 전집에는 다음과 같은
봉정이 쓰여 있다. 나의 처 엘프리네에게 바친다. 긴 여정 동안 언제나 옆에 있어준 것. 그것이 바로 내가 필요로 했던 도움이었다. 1976년 5월 26일 그는 부인이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는 사이에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은 그의 유언대로 그의 고향인 메스키리히에서 동양 중국이며 제자인 벨테 신부의 주관 아래 카톨릭식으로 조촐하게 치러졌다. 그는 출생지인 메스키르히 양친 무덤 옆에 묻혔다. 제가 이 기상님이 요약한 하이데거의 생애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어요. 여기에 다양한 얘기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내용 속에 다루어진 것들은 어쩌면 하이데거 공부를 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어요. 하이데거의 저서를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 하이데거의 생애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서 이 부분을 나눴는데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존재와 시간을 본격적으로 파헤치는 그런 과정을 가게 될 거예요. 오늘 수업에서 느낀 것이나 하이데거에 대한 본격적인 공부에 들어가기 이전에 예비 과정을 우리가 쭉 해왔는데 이 예비 과정을 하면서 여러분 느끼고 있는 것을 조금 나누면 우리가 이제 본격적인 하이데거 공부에 들어가서 우리가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을 것인가 하는 데 대한 아이디어들도 우리가 서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느끼는 것, 생각하는 것 좀 나누는 시간을 갖죠. 교수님, 저는 몇 해 전에 매사추세츠에 있는 콩코드에 미국의 지성가고 철학자이고 또 그 사회의 어떤 통념에 대해서 저항했던 개인이 데이빗 소로라고, 그 사람이 콩코드에서 이제 사회에 대한 저항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이제 사회를 모든 걸 정리하고 콩코드에 있는 윌든 호숫가로 들어가서 거기서 운막집을 짓고 그 사람이 거기서 몇 년을 살았거든요. 네.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철학이나 이 사회에 대한 저술도 하고 사고도 하면서 오늘 여기 하이데거가 이야기했던 그 아내와 아니면 거기서 보내는 그 일정을 교수님 읽으시면 잠깐 들으면서 느낀 게 대부분 이런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네, 저도 콩코드의 윌드노스가를 쭉 보면 그 사람이 돌집으로 지었던 운막집도 가보고 하면서 이렇게 그 사람이 산책하고 사고하고 사색했던 그 길도 다 따라다니면서 보면서 이런 실존이나 이런 철학에 대해서 고민하고 사회에 대해서 저항하고 또 그것들을 이야기하고 나눴던 철저히 자기를 대면하고 어떻게 보면 그게 저는 자기를 비우는 어떤 그 과정이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뭐 완전 똑같을 수는 없겠지만 이런 쪽의 과정이 있는 분들은 좀 공통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네. 아주 좋은 나눔을 주셨어요. 이게 아마 하이데거가 자기 집도 시골에 있지만 오두막집을 하나 가지고 있어서 그 오두막집을 활용했던 거.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융이 초기에 호숫가에 큰 집을 짓고 계속해서 개축해 나가면서 자기 삶을 살았던 경험을 생각하게 해요. 그러니까 융에게 있어서는 그 집이라는 게 어떤 자기의 마음이 상징적으로 자기 마음이었으리라는 얘기를 우리가 하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의 구조들을 현실적인 집을 지어가는 과정 속에서 함께 표현하고 있었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쩌면 이분들이 자기에 대한 깊은 사색을 하기 위해서는 조용한 공간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어떤 분은 오두막집에 가고 어떤 분은 호숫가에 가고 그래서 어쩌면 이 세상에 던져져 살고 있지만 우리를 잘 살피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금 한적하게 혼자 있는 사유의 공간들이나 시간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존재라는 것이 너무나 방대하고도 어려운 문제라서 생각을 해보면 교수님, 그 존재라고 하는 그 낱말 자체의 의미가
하이데거가 생각했던 그 존재의 범주, 넓이와 깊이가 따로 각 나름대로 있을 것이고, 또 제가 생각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이게 개인차가 너무 크고 공통분모를 추출해낼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겠구나 생각을 했었어요. 공부를 하면서, 시작하면서. 이제 해 가다 보면 가닥이 쳐지겠지만, 교수님, 이건 질문을 드려도 될란가 모르겠는데,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자기 존재라는 것을 이렇게 정의는 좀 그렇지만 어떻게 자기가 어떤 존재라고 인식을 하고 계시는지 조금 궁금해요. 저는 잘 묻거든요, 이런 질문을 주변 사람에게. 그래요. 근데 실전적인 태도는 누구의 대답도 여러분의 대답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 그건 그렇죠. 제 대답은 또 제 대답이 있겠죠. 그래요. 곤란한 질문이었을까요? 과거에는 이 존재라는 개념이 어쩌면 being이라고 하는 건 이 세상에 유일하게 존재하는, 참으로 존재하는 건 하느님밖에 안 계신다. 그래서 God가 곧 being이었던 이런 이해를 하고 있었던 오랜 시간이 있었던 거죠. 신학과 철학이 분리되지 않았던 시기들이죠. 유일한 존재자가 있고, 어쩌면 우리 인간은 다 무라는 얘기예요. nothing이에요. 우리 안에 좋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좋은 것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쩌면 이 용어가 아까 말씀하신 동양식으로 이게 분리문자예요. 말로 표현하는 순간 그건 엉터리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인데 말로 굳이 표현해 본다면, 그러니까 서로 납득이 잘 안 되는 얘기들이긴 하죠. 근원적인 우리 존재는 무엇이냐 하는 쪽에 가게 되면 중세의 신학자 영성가였던 마이스터 에카르트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이해를 해요. 본질적인 존재는 하느님밖에 안 계시는데 하느님의 존재, 삼위일체 하느님을 넘어서는 어떤 존재를 이분은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는 삼위의 하느님이라는 개념과 다른 Godhead라는 통합된 개념의 하느님을 이야기하기도 하지요. 삼위일체로 나눠지기 이전에 원리스로서의 하나님, 그 하느님은 어쩌면 우리가 전혀 우리가 가진 지식이나 지혜로서 잘 알 수 없는 이런 하느님이신데 그 근원적인 것, 그 그라운드라고 표현하는데 그 터전, 독일어는 그룬트라고 했는데 그룬트 자체는 하느님의 터전은 인간의 터전과 같다고 봐요. 결국은 이 존재의 근원 속에서는 하느님의 존재와 우리의 영혼이 하나라고 보는 거죠. 같은 소스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거기서는 구별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대부분의 영성가들이 마이스터 에카르트 이전의 영성가들이 하느님과의 유니언이라 하느님과의 결합, 하느님과의 융합이나 이런 얘기를 했지만 대부분은 그 의미가 하느님과의 인티머시, 친밀함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대부분 하느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가 되느냐라고 봤는데 에카르트는 그걸 근원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우리 인간이 가진 영혼 자체도 영혼의 그 토대는 이 그룬트, 이 그라운드에서는 같은 곳이기 때문에 하느님과 우리의 존재가 만난다기보다 구별할 수 없는 지점이 있었다. 그 지점에서 그 하나의 지점에서 그 그룬트, 그 그라운드로, 그 토대로부터 하느님도 출현하고 사람도 출현한다. 사람의 영혼도 거기서 출현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고 있죠. 우리한테 있는 귀한 것들은 다 하느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선미를 얘기한다면 진선미 자체는 하느님이야. 우리의 참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착함이나 진리라고 하는 것 자체는 하느님의 속성이란. 그래서 하느님만이 이러한 속성을 가진 존재고 우리 피조물들은 원래 아무것도 없는 존재인데 그래도 하느님의 가진 속성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안에 어쩌면 신성이 있다고 하는 부분은 이런 얘기를 꼭 그분이 한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렇게 저는 그냥 이해를 해요. 우리한테 우리의 신성이 주어져 있다고, 우리에게 불성이 있거나 신성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실은 nothing이지만 하느님의 속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우리는 하느님의 속성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서 에카르트가 아주 급진적인 얘기를 해요. 선한 사람은 선한 범위 내에서 하느님이다. 왜냐하면 선함은 하느님 자체이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합니다. 내가 하느님이라는 주장에 가까운 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본질에 있으면 하느님이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렵긴 하지만 이걸 언어의 문자로 얘기를 하게 되면 우리가 잘못하면 사이카트가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고 그래서 이때 종교재판에 회부됐어요. 이분도 결국 원래 굉장한 학생이고 도미니칸 프라이어라고 도미니칸 수도의 수사였고 그런데 파리에서 교육 담당 최고 책임자 파리에서 이렇게 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독일의 어느 지역에 수도원 장상을 역임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설교를 굉장히 많이 하신 분인데 교회 내에서도 하고 일반인을 상대로도 서문을 하고 나중에 그게 책으로 돼서 나오기도 하고 논문으로 돼서 나오기도 했는데 이러한 것들이 교회 당국에 의해서 단죄돼요. 근데 그 단죄하는 과정 속에서 이분도 괴로움을 겪었지만 워낙 민감한 문제고 어려운 문제여서 이 절차가 굉장히 오래 가다 보니까 이분이 돌아가실 때까지도 단죄가 끝나지 않았고 돌아가신 이후에야 그분이 쓴 논문이나 이러한 저술 중에 어떠한 부분은 이게 정통적인 견해가 아니라고 단죄받은 부분이 있었는데 그건 사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얘기는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걸 당이론으로 보면 우리가 어떤 의미 있는 삶을 산다고 하는 건 하느님의 신성을 우리가 내면화해서 살아야 된다는 당위를 당신이 하느님이 돼야 된다는 얘기를 너무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이걸 상징화 메타포로 본다. 내가 하느님이라고 하는 얘기는 내가 하느님이 선함과 마찬가지로 선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이런 당위로 받아들인다면 큰 무리는 없을 텐데 이거 자체를 이게 은유라고 할까요? 이 메타포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분은 독성죄에 해당돼서 그래서 중세에서 단죄받았던 부분이죠. 당신이 하느님이다. 그러니까 불가에서는 우리가 많이 하는 얘기죠. 당신이 부처다. 그러니까 당신이 부처가 되라는 얘기죠. 부처님이 가진 속성을 당신 안에서 이루라는 얘기죠. 이런 메타포들인데 이 메타포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세속의 언어 습관으로 판단하게 되면 용납할 수 없는 독성죄에 해당된다. 이렇게 된 거죠. 당신이 하느님이라고 하는 개념. 그리고 실제로 이걸 잘 소화할 만한 어떤 이고 스트렝스가 없는 분들이 이런 어떤 생각들을 잘못 받아들이게 되면 이분이 과대망상증으로 병원에 신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정신이 파괴돼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실제로 이런 과대망상증이나 이런 것들 심한 자괴적인 환자에게서 자기가 깨친 사람이고 자기가 성인이고 자기가 예수님이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면 아니면 예수님의 형제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건강한 어떤 심리를 가지지 않은 사람들에게 일어날 수도 있고 이러한 통찰이 아주 오랜 영성 생활을 하신 분들의 깨침 속에서 이러한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어느 쪽인지를 식별해내는 건 만만치 않다고 느껴요. 그래서
우리 이래님이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중구난방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교수님 그게 단순하게 메타포만은 아닌 그 진위 여부, 그러니까 그 사람 신의 속성을 얼마나 자기 개인 속에서 구현을 해내고 반영을 할 수 있느냐는 것을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 주관적이고 객관적인 이런 어떤 그러니까 벌써 네. 제가 말하는 순간에 이렇게 오류가 발생하는 거죠. 상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상징적 동등시라는 게 있어요. 상징적 동등시는 내가 하느님이라고 얘기하는 순간 정말 하느님이라고 믿어버리는 게 상징적 동등시예요. 정신분석 쪽에서는. 예.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내가 하느님처럼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는 얘기를 내가 하느님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고, 이때는 정신분석적으로는 본래적인 의미에서 상징은 후자를 얘기해요. 상징적 동등시는 경우에 따른 병리적인 사람들에게 드러나요. 예.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심리학, 이게 심리학으로는 모든 영성, 모든 존재적의 근본을 설명할 수는 없고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 어떤 부분은 정말 심리학의 위상이 정말 대단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도. 근데 그러니까 제 이래님 말씀을 내가 충분히 이해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건강한 사람 상징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는 얘기 자체가 어폐가 있는 얘기죠. 어떤 분은 정말 자기 스스로의 본질상 자기의 존재 자체가 하느님의 존재를 같이 쉐어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하느님으로 느끼고 있고 하느님의 육화라고 느끼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때는 그것이 단순히 은유만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수님. 은유만은 아닐 수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그 예. 말을 뱉는 순간에 엄청난 분쟁을 가져온다는 얘기예요. 듣는 사람은 분쟁을 하죠. 근데 실질적으로 저는요, 그것이 단순히 메타포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말썽스러운, 그게 이론의 여지가 많긴 하지만은 인간은 정말 신적 존재와 합일될 수 있는 지점도 있구나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이런님의 그 나눔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 부분은 많은 갈등을 가져왔던 이런 예, 이슈들인데 그런 것 같아요. 굉장히 센스티브한 얘기를 우리 음. 이래님이 질문해 줘서 제가 논쟁의 대상이 되는 얘기를 일단 말씀드렸어요. 말 그렇게 했는데 파스블의 그 세계 속에서 사람이 되어지지 못할 것 없다라고 하면 긍정적으로 한번 저는 꼭 한번 믿어보려고요. 좋아요.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어떤 분들은 우리의 본질은 우리가 만들어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possibility, 가능성 얘기를 어떻게 소화하느냐에 따라서는 내가 참 신적인 존재가 되고 싶다는 하느님과 같은 존재가 되고 싶다는 소망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굉장히 영성적인 의미, 단순한 더 사이칼라지컬한 심리적인 이슈를 심리적인 단어로 표현해낼 수 없던 영역까지도 포괄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얘기죠. 저는 많이 듣진 않았지만 생각에 하이데거 그 삶에서 하이데거가 어느 정도 나치에 협력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글쎄 협력했다고 표현하기보다는 살기 위해면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이데거의 삶에서 하이데거도 밥은 먹어야 되고 뭐 여기서 그거 옳지 않아 딱 그 소리 딱 하면 거기서 제거당하든지 아니면 제거당하는 것보다 더 험한 고통을 굳이 각오하면서까지 그렇게 살거나 그럴 문제는 아닌 평범한 어떤 그 나라 국민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그게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었을까? 또 그때 당시 거의 모든 사람이 민족주의 그에 심취해서 그게 진리인 것처럼 알고 있을 때 그거를 거스르기는 더더욱 어렵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 그 정도까만 좀 해봤습니다. 그래요. 쉽지 않은 얘기들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이데거라는 어떤 거인을 철학자로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에게 우리가 느끼는 어떤 기대감하고 좀 다른 측면을 가진 분들도 많이 있겠죠. 제가 이 과목을 신설한 이유가 제가 정신분석 쪽에서 공부를 해왔습니다만 제가 처음 정신분석을 접하기 이전에 저
스피리추얼리티 영성 쪽에서 일단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스피리추얼 디렉터가 되고 나서 스피리추얼 디렉터로서 활동하면서 스피리추얼리티 쪽에서 받은 교육이나 내가 가진 지식, 나의 통찰만 가지고 사람들을 돕는 것은 무리일 수 있다는 내 스스로의 생각과 또 주위의 어떤 권유에 따라서 제가 정신분석을 공부하게 됐어요. 그래서 스피리추얼리티를 시작으로 정신분석을 공부했기 때문에 어쩌면 저는 정신분석을 공부하면서 그냥 정신분석 자체에만 머물지 않으려고 애썼던 것 같아요. 정신분석이 가지고 있는 세계를 스피리추얼리티하고 완전히 분리해서 생각하는 게 그게 굉장히 인위적인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인간 존재에 대한 깊은 물음,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판단이 없이 우리가 정신을 심리적인 것만 분류해서 이걸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그러한 연구를 토대로 사람을 이해한다는 게 충분할 것인가 하는 질문을 계속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신분석을 공부하고 나서 제가 한국에 있는 학생들을 가르치면서도 그때 제가 10여 년 전에 제가 학생들하고 같이 나눴던 과목이 영성과 정신분석이에요. 그때 그 교재 속에 정신분석가들 중에 영성에 관해서 일반적으로 프로이드가 봤던 그런 견해와 다른 견해를 가진 분들의 글들을 모아가지고 같이 한 학기 공부했던 경험이 있어요. 근데 그런 쪽에서 정신분석이라고 하는 테두리가 단순하게 정신분석이라는 어떤 학문적인 대상과 방법이 엄밀하게 구별될 수 있느냐 하는 점에서 인위적으로 요즘 얘기하는 과학적인 연구 방법이라는 그런 틀 안에서 연구 영역을 한정시키고 영성을 제외하고 그리고 철학적인 질문도 제외한 상황에서 정신분석이라는 것을 따로 한 영역으로 학문으로 정초시키고자 했던 프로이드의 노력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인간을 충분하게 이해하려고 한다면 인간이나 삶에 대한 철학적인 사유 그리고 영성적인 이해 이것이 함께 가지 않고 인간을 이해한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아티피셜하게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인위적인 경계를 가지고 인간을 이해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인간을 전체로서 이해하는 것은 결국 포기하는 거죠. 이게 이제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가 과학적인 어프로치라고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건 어떤 연구 대상을 한정해놓고 그 연구 대상 안에서만 어떤 가정을 가지고 연구를 하기 때문에 처음에 지정한 연구 대상, 만약에 정신분석이라고 하면 심리현상 혹은 무의식의 세계라고 한정한다고 한다면 그 영역 안에서 연구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 연구 영역을 벗어나는 것은 과학적이 아니다. 이제 이렇게 되니까 과학적인 태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해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현상학을 제가 여러분에게 앞으로 같이 공부해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현상학에서는 자연과학적인 태도 자체가 학문을 연구하는 것의 모든 방법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각 학문 분야에 따라서 그 학문 분야에 걸맞는 연구 방법이 있어야 된다 하는 측면이니까 그래서 정신분석을 공부하는 사람들 어떤 정신분석에 걸맞는 연구 방법들이 필요한데 문제는 영성을 공부하시는 분, 철학을 공부하시는 분, 그리고 정신분석을 공부하는 분마다 각각 연구 영역을 구역짓다 보니까 아티피셜하게 하나의 마음, 어쩌면 하나의 인간을 여러 측면으로 쪼개서 부분적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대학병원에 가게 되면 외과, 내과, 이비인후과, 안과 내과, 외과 이렇게 나누어서 사람을 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냥 봐서 어느 한 부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바로 그 쉽게 도움을 받긴 한데 몸이 전체적으로 허약해서 한의사 얘기들 한다면
우리가 원기가 부족해서 어쩌면 어디 신체 이곳저곳에서 어려움이 있지만 딱히 어느 한쪽에서 문제라고 짚어낼 수 없는 경우에는 대학병원에서 어떤 진단을 받아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각 전문의들 중심이니까 서양의학에서 우리 신체를 전반적으로 다 이해하는 전문의는 없어요. 미국 같으면 주치 기능하시는 분들은 어느 특정한 분야가 아니고 자기 환자들 전반적인 건강 상황에 대한 질문을 하고 거기에서 어떤 부분에 어려움이 있으면 내과에서 검진을 받아보든지 외과에 추천을 하든지 여러 곳으로 자기 스스로 치료를 하는 게 아니고 이분 전체적으로 보니까 어떤 부분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전문의에게 이렇게 안내하는 역할을 하시는 의사들이 있는데 너무 전문 분야로 깊이 들어가다 보면 같은 의사지만 내과 의한테 수술을 부탁하는 경우가 생긴다고 한다면 그 의사는 의사이긴 하지만 외과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수술을 할 수 없죠. 다행히 종합병원이어서 내과 의사가 외과 의사 역할을 하진 않아도 다른 외과 의사가 있어서 이분을 도움을 줄 수 있는 경우는 있지만 닥터가 한 분밖에 없는 외딴 곳에 있는데 지금 긴급하게 외과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있다고 한다면 이 의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어려움이 생기죠. 나는 외과는 모르니까 거기에 임시 처방도 나는 못하겠다고 하실 수는 없겠죠. 우선 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지식을 통해서 그분을 돕는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여러분의 성도들을 돌보는 경우에 꼭 목회적인 질문 혹은 영성적인 어떤 질문을 가진 분이 아니고 다른 영역의 질문을 가진 분도 얼마든지 만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상담가나 정신분석가도 우리 내담자를 만나는 과정 속에서 이분들이 영성적인 질문, 실존적인 질문을 하는 내담자들을 만나는데 나는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니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전반적인 우리가 어느 한 분야 그 분야 모두를 다 통달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사람의 마음이나 사람을 전반적으로 돕는다고 한다면 사람에 대한 이해를 전반적인 이해를 우리가 갖출 필요는 있을 것이다. 우리가 모든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전반적인 이해를 배경으로 내가 가지는 어떤 특수한 분야를 통해서 사람들을 돕는 것인데 내가 가진 특수한 분야를 더 잘 하기 위해서도 사람에 대한 혹은 우리의 마음 전반에 대한 이해는 필요할 것이다.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심리적이거나 영성적인 거나 철학적인 이러한 것을 다 포괄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부분 쪼개서 돕고 싶지만 실제 우리가 일상에서 살아가는 데는 부분적인 인간을 우리가 도울 수는 없다는 것 때문에 우리의 공부의 폭이 좀 더 넓어질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을 해요. 교수님, 언젠가 그 영성하고 심리학 분야를 같이 연계해서 11년 전에 하셨다는 그 공부를 저희도 해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알겠습니다. 예.